역사적인 날입니다. 자, 큐. 반갑습니다. 이주천입니다. 오늘 하늘교회에서 프랭클 델라웨이 루즈벨트의 친소 정책이라는 역사 강좌를 특강을 하게 된 것은 제 개인적인 대단한 영광입니다. 제가 이주천 하늘천자인데 여기 하늘교회 하늘하고 궁합이 맞아 떨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자발적으로 이 교회에 왔거든요. 정당이다 아니면 제주 다삼은 강릉에서 본위에서 가는데 하늘교회는 제가 개발 스스로 왔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제가 한번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특강 자리를 만들어주신 김재동 목사님께도 진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우리나라 대단히 어렵습니다. 자경화를 인해서 국민들이 역사를 잊어버린 가운데서 많은 악의 물들이 설치고 나라가 대단히 위험적이게 빠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뜻으로 건국하는 결과 산업화 민주화를 달성했습니다. 부디 하나님 아버지께서 끝까지 저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이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려는 또 나라를 정상화시키려 하는 의인들에게 힘과 용기와 생명의 축복이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해도 돼? 또 다음 인선 없습니까? 자, 오늘 주제는 프랭클린 델라웨이 루즈벨트의 친소 정책인데 다른 말로 하면은 신공, 용공, 대소 유화 정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루즈벨트가 12년 동안에 있으면서 제 포커스는 루즈벨트가 공산주의 문제를 커뮤니즘, 이데올로기를 어떻게 인식했는가, 그 다음에 소련이라는 강대국을 어떻게 인식을 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어떤 정책 수단을 통해서 소련을 견제한다든가 혹은 유화를 하면서 같이 더불어 갈라 했다든가 그런 인식. 그럼 그것을 소련을 다루는 수단이라는 것이 여기서는 랜드리지 액트, 소위 말해서 무기 대여법을 통해서 소련을 어떻게 다루어 가려고 했던가.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루즈벨트의 리더십, 토레이던스를 역사가들이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이런 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거의 하나씩 강좌를 하는 것인데 오늘 4시간을 거쳐서 압축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전 세계 자유주의의 문제는 공산주의 문제거든요. 마르크스, 레닌, 엥겔스 이런 인물들이 등장하면서 공산주의 문제인데 지금은 네오마르크시즘 그래서 또 간판을 바꿔가지고 여러 가지 좌파들의 영어 세탁으로 해서 어떤 사회평등 운동으로 진행이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지금은 이제 공산주의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 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 곳곳에 거의 좌파 진영들이 아름다운 용어에 탈색이 되면서 이 자유진영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성평등 법안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프랭클린 델라웨이 루즈벨트를 통해서 소련 공산주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가? 자, 이런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이 어떻게 대응했는가에 따라서 우크라이나의 전황이 다르죠. 그것처럼 루즈벨트가 소련 공산주의를 어떻게 대응했는가? 그것을 이제 30년대, 40년대 2차 대전을 통해서 그 대응 방식, 공산주의 인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걸 가지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영구 루즈벨트에 대한 관심이 제가 81년도 유학 갔다가 87년도 왔는데 94년도에 조지타운 대학이죠. 거기서 이런 개동 교수로 오강대학에서 이제 가라 해가지고 1년 동안 있다가 6개월은 조지타운 대학에 있었고 6개월은
그 이제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탄생한 곳, 그 하이드파크라고 뉴욕의 주의 하이드파크에 거기서 이제 6개월 동안에 자료를 수집하면서 그 사슴 자체가 나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기억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갖고 거기에 우리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탄생한 그 사람이 이제 돌아가면은 거기에 그 뮤지엄, 그다음에 이제 그 리서치 센터하고 이런 것이 같이 되어 있어요. 콤플렉스로. 우리는 뭐 뮤지엄하고 여기 이제 뭐 박물관이라든가 이거 하고 리서치 센터가 분리되어 있는 걸 아는데 미국에는 대통령 박물관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는 구경 박물관도 있고 이 컬렉션 된 많은 자료가 있어서 공부와 이 구경하는 것 이것이 이제 같이 되어 있습니다. 스포츠 컴플렉스 센터죠. 근데 여기 여러분 아다시피 이 다트모 사우스 다코다에 있는 소위 그 유명한 큰 바위 얼굴에 4명의 대통령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사람 조지 워싱턴이죠? 이분은 누굽니까? 이게 토마스 제퍼슨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링컨이죠? 자, 요게 누굽니까? 암짝짝하게 중간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TR, 시어도 루즈벨트입니다. 즉, 프랭클린 델러웨이 루즈벨트가 10대에 자기가 롤 모델로 생각했던 TR을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학자들은 미국에서 가장 친일적인 성향의 대통령이 바로 TR, 시어도 루즈벨트입니다. 자, 그런데 한 20년 전에 미국에서는 5번째 동상을 The Next Fifth President 누구냐 해서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한 20년 됐는데 그걸 쭉 했는데 결론을 내리지 못했어요. 그 중에서 등장한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그 미남 40대 존 F 케네디 등장하고 그 다음에 레이건 그건 뭡니까? 케네디는 핵을 막았죠. 핵전쟁을 막았고 그 다음에 그 누굽니까? 레이건 스타워스를 해가지고 소련 공산주의 무너뜨렸죠. 그 다음에 이제 2차 대전 때 뉴딜의 업적이라든가 혹은 2차 대전 때 승전했던 순정국을 이루었던 그 루즈벨트 이 세 사람이 각축을 벌였는데 결론은 못 냈습니다. 그래서 5번째 대통령은 아직도 이 중간에 홍석 중에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 루즈벨트가 뉴딜도 해결하고 연합국 승진을 만들어서 2차 대전에 2차 대전 직전에 사망을 했는데 이분이 왜 압도적인 5번째 등극을 못했는가 하는 것은 제가 이 결론 부분 들으시면 이런 이유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에 5번째 등극을 못했구나 하는 것을 아시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뉴욕주 하이드파크죠. 여기입니다. 여기. 뉴욕주. 바로 근데 제가 여기 있으면서 미국의 유럽 서양에도 명당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뒤에는 그 집의 바로 뒤에는 허드슨 강이 여기 흐르고 있고 바로 뒤에 앞에는 나무가 굉장히 울창한데 아침 새벽에 5시, 6시에 가보니까 거기는 사슴이 들어오고 태양 뜨면서 그 2층 집에서 태어났거든요. 외화돌로. 근데 바로 창문으로 6시 중천에 뜨면 햇빛이 딱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그게 완전히 관광지가 되는 건데 그래서 가보면은 명당이라는 것이 다른 곳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데가 명당이구나. 링컨 제가 출석기도 한번 가봤거든요. 근데 하여튼 이 위대한 인물이 나온 곳은 뭔가 다르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탄생지입니다. 관광지가 됐고 이 땅을 대통령 시절에 이걸 갖다가 국가에 헌납을 했어요. 아버지가 그 갑부예요. 아버지 엄마 다 갑부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여기 이제 루즈벨트 동상이고 자기 처죠. 근데 아버지 엄마가 다 갑부인데 부인이 엘리노 루즈벨트 여기 보세요. 자녀가 이제 이 5명. 6남 1년대 아들 하나 일찍 죽고 4남 1녀로 이렇게 됐어요. 남자들. 1905년에 결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도를 한번 보면 연도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다 설명하기 어렵지만은 1882년에 아이드팍에서 출생했고 시오도르 루즈벨트가 대통령 취임해가지고 8년 있었는데 첫 번째 롤 모델이 가는 걸 말씀을 드렸죠. 자, 읽어봅시다. 이 10대, 20대 롤 모델인 공화당의 시오도르 루즈벨트, 자기의 그 먼 친척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30대 넘어가면서 해군 차관보가 될 때 자기의 롤 모델이 우드로 윌슨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우리가 지금 문제가 많다 생각하는 것이 이분이 롤 모델이 뭔가가 이게 없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뭐 김대중 노무현 하는데 그거 갖고 안 되잖아요. 이 나라를 이렇게 그거 할 수가 없잖아요. 김대중 노무현 롤 모델로는. 근데 시오도르 루즈벨트가 우드로 윌슨을 자기가 롤 모델로 했다는 거는 일찍부터 대통령이 될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거 누가 그걸 부추겼느냐? 맞아. 엄마가 이걸 어릴 때부터 동기부여시키는 겁니다. 너는 앞으로 그레이트맨이라는 대통령 아니에요. 할 테니까 매사에 조심해라. 잘못하면 야단치고. 그리고 개인 투표를 해가지고 독일어 불어. 그리고 해외 예을 시키면서 견문을 넓혔습니다. 그래, 이 사람이 일찍이 10대, 20대에 뭐예요? 유럽의 중요한 지역, 런던, 파리, 이런 베를린 이런 데는 어릴 때 10대, 20대 다 가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체계적인 견문을 다 마스터한 거죠. 다만 저쪽에 공산권, 평양, 북한, 공산권 안 가봤는데 유럽 사정은 대단히 자세하게 안다. 그 외국어 이런 습득 능력 대단히 뛰어나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에서 뭘 공부했느냐? 역사가 아니라 경제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뉴딜에 대한 어떤 준비가 된 상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롤 모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롤 모델을 누구를 가지냐에 따라서 자기 자신이 따라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찰돈 헤스트로 하죠. 처음에 연기해가지고 이 사람이 연기에 올빵을 했는데 모세 연기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 사람 행동이 모세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온갖 연기를 그런 성경을 읽고 해다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동기부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 인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또 한번 돌아가서 여기 이력서는 나중에 이야기하고 여기 요걸로 잠시 설명한다면 고등학교 때 루즈벨트에게 가장 영향을 크게 준 것이 우리가 어릴 때 초, 중, 고등학교 선생님 아닙니까? 고등학교 선생님의 고등학교 교장인 피발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뭐냐? 기득권자들은 오브리스 노브리제처럼 귀족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그 로마의 교훈이잖아요. 그걸 강조한 거예요. 사회적 약자에게 항상 봉사하는 행동을 보여야 된다. 왜냐? 이 그로톤 하이스쿨이 전부 다 가부집 아들들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미덕, 지도자의 미덕을 강조한 거예요. 그 이 사람이 루즈벨트가 어머니 아버지가 가쁜데 아버지가 54살 때 엄마가 28에 애 낳아요. 재혼해가 낳았거든요. 완전히 처녀결혼 한 거예요. 54살에 외아들 낳았을 때 얼마나 귀여웠겠어요. 근데 엄마는 야심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애를 스파르타에가 장모양을 야단치고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 자기 엄마였단 말이에요. 우리는 애들 나오면 귀여워가지고 방방 뛰어가지고 초장부터 버릇 잘못 들잖아요. 근데 커서 야단치면 말 듣지도 않아요. 근데 미국식 교육은 민주화 교육이라는 게 처음에 어릴 때 지를 잘 들여가 야단치고 해가 지를 들여놓으면 커서는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됐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 교장이 그 로마 공화정 시대의 지도자의 그 오브리스 노브레제의 그 덕목을 가리키니까 굉장히 그게 감동을 받아서 일생 동안에 자기 자신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봉사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결국 그래서 4번의 대통령이 된다는 기록이지 않습니까? 그건 전무후무한 것이죠. 이 루즈벨트가 굉장히 귀엽게 자라고 저 펜싱이라든가 승마라든가 사냥 골고루 다 합니다. 미국의 교육은
우리나라 뭐 법대 고시 공부해가 패스하면 검사되면 뭐 이렇게 존중하고 이게 아니에요.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학원을 갈 때 그 사람의 스펙을 검사해요. 고등학교 때 당신이 서클로서 뭘 했느냐? 테니스를 쳤느냐? 풋볼을 했느냐? 아니면 검투를 했느냐? 응변 대회를 했느냐? 그 뭐냐? 종합적인 인간의 그 능력을 시험을 해요. 그 추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류대학에 들어가는 그 레코멘데이션 레터라 그러는데 그걸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고등학교, 대학교 때부터 그러한 인간이 완전한 인간이 되도록 자기 자신이 신문의 편집장이라든가 어떤 그 풋볼에서 야구에서 팀으로서의 거기서 하나의 그 일원으로서 또 거기에 팀장으로서 리더십 이런 것이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게 국가관이라는 것도 미국사 교육, 고등학교 체계 미국사 교육은 필수 교육에 그 중학교, 고등학교 아메리칸 히스토리 텍스트북이 두께가 이만해 500페이지가 돼요. 미국 학생들은 고등학교, 대학교 때 미국 시민으로서의 자신의 미덕을 갖추게 됩니다. 그 미국 역사, 미국 정치에 대해서 파악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육군사관학교 뭐라 그래요? 한국 진열사 빨리가 난리, 선택부에 돌려가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대학을 그렇게 해가지고 추천서로 해가지고 하버드 경제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가 되겠다 해서 콜롬비아 로스쿨을 갔다가 1905년에 엘리노라는 엘리노 루즈벨트와 결혼했는데 이 엘리노라는 여자가 시오도르 루즈벨트가 가장 귀여워했던 그게 인척관이라는 거예요. 다 전부 다 인척관입니다. 그러니까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엘리노와 결혼한 것은 이쪽에 말하면 근친상간입니다. 친척인데 6촌 8촌 되는데 뭐 야심이 있었든지 뭐 귀신이 있었든지 상당히 굉장히 그 시오도르 루즈벨트가 그 집안에서 명망가고 그 사회적인 그 인기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런데 아주 일찍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근친상간이지 우리나라 식으로 이야기하면. 자, 그래서 이제 뉴욕주 상원의원으로 돼가 민주당으로 갔고,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그 윌슨 행정부 시절에 해군 차관보를 여기면 해군 차관보예요. 근데 거기 들어가면서 미국이 위대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나발 워페어, 나발 파워, 해군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왜 그럼 그쪽으로 갔느냐? 시오도르 루즈벨트가 자기의 롤 모델인데, 그러면 시오도르 루즈벨트가 간 길을 가려면 해군력 강화 아닙니까? 시오도르 루즈벨트가 미국 제국주의의 근본적인 군사력이라는 것은 랜드 파워가 아니라 시 파워라는 거예요. 예? 왜냐? 태평양으로 하다가 대서양으로 착착 미국을 가져가려면 우선 배 해군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나도 그게 그 길로 가자 해서 해군 차관보로 가서 자기의 그 인생에서 많은 도움이 된 것이고. 근데 1921년에 소아마비가 걸려요. 소아마비가 걸렸다는 것은 뭐 솔직하게 말한다면 남성에 의해서는 사형선고나 다릅니다. 다리에 살이 근육이 빠지면서 밤에 전혀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기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사고가 터져버립니다. 자식을 육남일녀로 낳았는데 이 여자가 비서예요. 엘리노의 비서란 말이에요. 비서인데 2018년에 엘리노는 남편 외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가방에 이 자기 비서였던 여인의 러브레터가 딱 나와버린 거예요. 자, 큰일 납니다. 이제 이혼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이 부인은 굉장히 완강하고 의지가 강하고 직선적입니다. 근데 루즈벨트는 항상 미소에 헤헤 웃으면서 농담 잘하고 남성 여성 다 웃음으로 해가지고 좋은 남자로 이렇게 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두리뭉실한 그런 스타일인데 이혼하겠다 하니까 그 엄마가 사라가 너가 이혼하면은 돈 한 푼 줄 수 없다.
그리고 너는 미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미국에서 이혼해가지고 대통령으로 처음으로 당선된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김부부장님? 그 레이건이에요. 근데 레이건이 어떻게 캠페인을 벌였느냐? 나는 이혼 당했다. 잘 나가는 우리 마누라한테 돈 잘 벌고 잘 나가는 영화배우였거든요. 채였다 이 생각이 선전 그래 한 거예요. 그래? 그래가지고 레이건이 처음으로 이혼을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트럼프 알죠? 이혼했죠? 근데 대통령 되는 거 보세요. 레이건이 먼저 했단 말이야. 케네디,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그 행복한 삶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굉장히 개인적으로 뭐예요? 욕망을 절제하다 보면 그 불행한 겁니다. 남자든지 여자든지 그렇잖아요. 기본적인 욕망이 충족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건 이제 녹화니까 좀 이야기합시다. 이게 일리노가 그럼 이혼하지 않겠다. 그러나 세크릿 별거로 들어간 거예요. 방을 따로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을 때까지. 이야. 근데 남자는 수학업이 그랬죠. 밤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의존해야 되느냐? 그게 1921년입니다. 근데 이미 외도를 했죠. 이 여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정확한 공식적으로 나타난 애인은 둘인데 1944년까지 비서 20년 동안에 루즈벨트의 비서 생활을 했던 여인입니다. 아주 충실한 여인입니다. 근데 두 사람은 상당히 가까운 관계라고 역사가들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죽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945년 4월 12일 루즈벨트가 조지아 웜스프링에서 사망을 하게 됐는데 엘레노어가 워싱턴에 있었단 말이에요. 달에 가서 남편이 죽었다고 들어갔는데 통신기자하고 갔는데 누가 있었느냐? 그 시체에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자기 딸하고 이 여자가 울고 있었다. 근데 AB 통신기자하고 같이 갔는데 보니까 딸과 이 여자는 누구냐? 루즈벨트는 자기에게 이런 멘트를 합니다. I will never see again. I will never see her again. 다시는 그 여자를 보지 않겠다고 맹세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혼을 보냈는데 이 여자가 거기 있는 눈물을 흘렸어. 딸하고 같이. 그 딸이 이 여자를 주선한 거예요. 주선해서 조지아 웜스프링에 만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여성분도 많겠지만 그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남편의 슬픔과 그 다음에 그 외도에 대한 약속에 대한 배신감과 딸이 또 있죠. 그러니까 이 우는데 울면서 분노해서 완전히 어그러지는 것이 막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AP통신이라는 이것이 그 해에 퓰리처 사진상인가 AP통신이 착착착 막 울지도 못하고 눈 막 유명하게. 근데 엘레노어는 자꾸 이야기해.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로서 결국은 바이섹스 동생이 있지 않습니까? 동생이 왜냐하면 2018년부터 남편하고 별거 하는데 그 젊은 시절에 별거를 했으니까 결국은 다른 남자하고 다른 쪽에는 그건 어렵고 기자라든가 다른 따라다니는 그죠 도둑가라든가 기자라든가 동성애에 빠졌다고 해가지고 그 책도 나오게 됩니다. 이거 보세요. 엘리노의 동성연애. 미국의 동성연애라는 것은 권력층에서부터 대단히 뿌리가 깊다. 지금 우리나라까지 상륙돼 있죠. 이게 현실이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불행한 생활을 겪었다. 그럼 여기서 이 우드로 윌슨이라는 인물 누군가? 대학 교수였는데 존 홉킨스 대학을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PhD, 프로페서 앤드 프레지던트 누구? 우드로 윌슨입니다. 지금까지 최초이자 마지막 박사하고 교수면서 지금 아직 두 번째 교수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뉴저지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로 있다가 뉴저지의 지사로 가면서 이름 날고 대통령 출마해가지고 당선된
인물인데 정치 이론에 아주 해박하죠. 세계 평화. 자, 이제 그 1차 대전하고 2차 대전이 되면서 미국의 정치가들은 1차 20년 만에 2차 대전이 터졌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정치가들의 가장 큰 과업은 우리나라 대통령은 지금 북한 핵이 막는 게 과제 아닙니까? 미국 대통령은 어떻게 3차 대전을 막느냐. 지금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위기는 뭡니까? 3차 대전 위기 아닙니까? 근데 이미 이 당시에 우드로 윌슨이라든가 이 프랭클린 델라 루즈벨트의 생각은 한국 전쟁을 막는 게 아니고 뭘 막는다? 3차 세계대전을 막는 것이 과제가 된 겁니다. 세계대전을 막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우드로 윌슨은 이 두 사람의 그 차이가 뭐냐면 어느 차이냐면 이분은 학자죠. 이 사람은 현실주의자고 이 사람은 아이디얼리스트, 이상주의자입니다. 우드로 윌슨은 국제법이라든가 국제연맹을 통해서 국제평화기구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세계의 문제는 국제연맹을 통해서 해결하자. 국제법을 존중하자는 그런 시각이고 시어도 루즈벨트는 이건 19세기, 20세기 초반 사람. 미국의 제국주의, 유럽의 제국주의가 유행병처럼 남의 나라 침략해가지고 땅 따먹게 하는 거는 그냥 뭐 노 프로블럼 이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철저하게 군사력이라든가 파워 폴리틱이라든가 권모술수라든가 흥정 외교, 비밀 외교가 통용이 되는 그 시대의 인물이 TR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향은 우드로 윌슨 쪽으로 흘러간 것이죠. 그러니까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평생의 꿈은 뭐냐면 드림이죠. 드림은 뭐냐면 Better World. 내가 죽기 전에 3차 대전을 막고 그 막는 것은 어떻게? 시스테매틱하게 국제연맹의 약점을 보강해서 유엔을 통해서 세계 평화의 궁극적인 아키텍처가 되겠다. 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살고 죽겠다. 이렇게 이제 그런 그라운드 디자인의 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어떠한 국정 방향에서 이런 꿈을 가진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의 대통령이 되려면은 우리 한국 대통령들의 업적도 물론이지만 외국에 있던 원사 대통령들, 지도자들의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과제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1932년, 1936년, 1940년 이렇게 이제 취임 때마다 그때마다 미국 국민들에게 어떤 소위 말하는 인상 깊은 취임 연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대공황 시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굉장히 그 실업이라든가 이런 공항에서 실업자라든가 이런 경제적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그런 두려움 그 자체가 그걸 버렸다. 또 이셀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그런 두려움 그 자체가 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연설도 했었고. 그 다음에 36년 때는 40년이죠. 40년 때는 그 For Freedom Speech 전쟁에 참여하기 위한 전쟁 명분을 주기 위한 For Freedom Speech 종교의 자유라든가 신앙의 자유라든가 그런 자유 전쟁할 수 있는 명분을 그 다음에 이제 Arsenal of Democracy 민주주의의 변기창이다. 지금 대한민국이 서구 진영의 변기창이 되고 있죠. K2 저 흑표 전차로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폴란드에 엄청나게 방산 수출하는 것이 자유진영의 대한민국이 변기창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변기창이 이미 2차 대전 직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취임 연설을 통해서 변기창에 대한 언급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들에게 어떤 앞으로 진행 방향에 대해서 어떤 연설이, 위대한 연설이 있어야 되겠죠. 그건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뉴욕 소아마비 걸린 상태에서
하이드파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소아마비 걸려가지고 고향으로 간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됩니까? 원래 이 사람은 돈도 많고 갚고 아들이고 1, 2대학 나왔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인데 남성의 구실도 제대로 못하고 몸이 이제 아작이 났습니다. 그때 고향에 돌아갔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의지하겠습니까? 어디에 의지하겠어요? 우리 성 대표님. 교회 같으면 어디에 의존하겠어? 교회요. 80% 90% 맞습니다. 신에 의지하게 됩니다. God. 네? 신에. 그동안에는 그냥 교회라든가 이런 거 건장된 게 있는데 피바들한테 뭐 이런 루틴하게 그냥 학교 다니고 뭐 가자 해가지고 갔는데 자기 자신이 안전뱅이가 되면서 일단 이 다리에 힘이 빠지니까 설 수가 없어요. 밤에 서는 건 물론이고 낮에도 설 수가 없어요. 소아마비라는 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자 사자 뭐예요? 절실하게 신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죽자 사자.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굉장히 사람이 고통을 받으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옛날에는 뭐 껍죽껍죽 때리고 건들건들 말이지 이렇게 누구처럼 이거 나뭐 하버드 나왔다 뭐 하서 누구처럼 이렇게 건들건들 다니다가 자기가 딱 이런 걸 당하니까 사람이 무거워지면서 인생이 돼서 죽음에 대한 그런 것이 오니까 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깊은 신앙심, 결사적으로 매달리고 내 인생을 자기 인생을 건들건들했던 인생을 껄쭉거리는 인생을 되돌아보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FDR의 이 연설을 보면은 밑에 힘은 없는데 읍면에 힘이 쓰였어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포어 프리덤 스피치라든가 33년의 그 공포에 대한 그 머리란 그 연설 보면은 2001년에 여러분 하와이 진주만 폭격 때 그 의회에 가가지고 일본을 공격하는 인퍼머스 그 아주 그 수치한 날이라고 보면 저 사람이 소아마비 걸린 사람이다 할 정도로 그 스피치에 박력과 힘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신앙에 대한 통찰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네. 일리노는 이 부인이 굉장히 지적이 여자인데 이혼을 하지 않고 별거는 하지만 일단 남편이 저렇게 신체가 망가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엘레노어는 우리가 위대한 여성으로 인정하지만 않을 수 없는 것이 편지를 통해서 이 정치에 욕심이 있었죠. 남편이 그 사정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남편이 워싱턴에서 잊어버릴 사람이 잊혀진 유인, 잊혀진 남자가 되지 않도록 부지런히 남편의 그런 상황이라든가 안녕하십니까 편지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이승만 박사가 하와이에 있으면서 독립운동을 뭐로 했습니까? 총칼로 했습니까? 뭐로 했습니까? 편지로 해요. 편지로 국무부에 미국 대통령에게 도와주시오. 자꾸 쓰니까 뭐예요? 그 편지에 진정성 있고 이 자꾸 귀찮은데 하면서 보다가 승만이 사람이 자꾸 보면 감동하지 않습니까? 연애 팬들도 처음에 뭐 당신 사랑한다 하면 저거 미친놈이다 하지만 10번 20번 자꾸 멋진 그걸 쓰면은 이거 나도 사랑받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사랑해줄 사람이 있다면서 슬슬 이게 마취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남녀관계도 마찬가지인데 처칠이 2차 대전 때 미국이 참전해야 영국을 구할 수 있다고 한 거 아닙니까? 이승만 박사처럼 부지런히 루즈벨트에게 살려달라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엄마가 미국인이다. 그 미국 가가지고도 자기 엄마에 대해서 나는 미국이 혈통이 있다. 편지를 통해서 워싱턴에 호소를 하고 편지의 위력이 대단했다는 겁니다. 저도 뭐 아버지하고 어린 시절 아버지한테 편지를 많이 썼지만은 요새는 카톡으로 하든지 뭘 해가지고 진정한 사랑의 편지라든가 진정한 어떤 엑셀런트한 편지, 연애 편지 그 자체도 발견하기 어려운 문학이 실종된 요새 소설책 안 읽지 않습니까? 그런 그 정서가 어떻게 보면 말아버리는 그런 시대, IT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엘리노 루즈벨트가 남편이 전기에 복귀하는데 엄청난 공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 지적인 것이.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이 주셔서 욕대 뭐냐면 자
1929년이 여러분 알다시피 대공황 시대죠. 대공황. 이미 공황이 왔는데 뉴욕 가버너로 있으면서 소규모의 뉴딜 정책을 실시해가지고 일단 조금 히트를 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자신감 얻은 거예요. 이 뉴딜이라는 거예요. 국가가 자유주의 시대에서 수정 자본주의를 통해서 국가가 시장을 개입해가지고 이 자금을 푼다든가 자업을 둔다든가 하는 것을 뉴욕에서 실시해봤단 말이에요. 이게 먹히 들어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자신감 얻어가지고 이 공항에서 후보 대통령이 코너에 몰리고, 근데 빈부격차가 굉장히 엄청나게 빈부격차가 컸고, 그 노동자들의 그 페이가 이 노조가 그렇게 결성이 많이 그래 활성화되지 법적으로 보장이 안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페이가 낮지 않습니까? 소득이 작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대단히 컸다 하는 점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주식에 열풍이 불어가지고 너나 나나 많은 주식을 사가지고 그 주식이 폭락된 것이 블랙 만데이라 해가지고 1929년에 그 대공황이 온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33년에부터 1945년까지 무려 4번의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그 전까지 그 대통령으로는 관습적으로 루즈벨트 시대까지 헌법으로 묶기 아니라 관습적으로 2번 한번 물러가게 됐어요. 근데 루즈벨트가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4년, 8년 이상은 건강을 해친다 해서 헌법으로 못하게 막은 것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전쟁 중에 사망했기 때문에 이 혈압이 뇌출혈이죠. 터져 죽어서 헌법으로 아예 그 뒤에는 못하도록 막아버렸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국내에서 연구를 한번 국내 연구 동향을 좀 보면은 미국에서 루즈벨트 연구에 가장 탁월한 학자가 둘인데 제임스 번즈의 그 루즈벨트 라이언 앤드 폭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서 슐레징저 에라 오브 FDR 이렇게 있는데 그 제임스 맥그리거 번즈의 그 루즈벨트 라이언 앤드 폭스에서 타이틀에서 알 수 있듯이 여러분 라이언 앤드 폭스라면 사자와 여우라면 누가 기억납니까? 르네상스 시대의 마키아벨리 기억나죠? 여우의 간지와 사자의 용맹함, 이것을 겸비한 것이 루즈벨트다 이렇게 이제 그만큼 곤모술수와 어떤 용맹이 겸비했다 이렇게 봤는데, 미국에서도 루즈벨트에 대한 이 법적이라든가 이런 연구 논문이 어느 대통령보다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이 공산주의 문제, 이런 그 랜드리지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가 그렇게 많이 지적된 것은 아닙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루즈벨트 뉴딜하고 2차 대전 때 승리, 뭐 전시 회담에 치중되어 있고, 대단히 그 루즈벨트에 대해서 신탁 통치, 우리나라 신탁 통치해야 된다고 언급한 것이 1942년에서 한 30년, 뭐 50년 신탁 통치 조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공산주의 문제 관계에 대해서는 연구가 좀 부족한 것이, 루즈벨트 자체가 스타일이 자기 자신이 또 트루만처럼 다이렉트하게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것을 잘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친구였던 유대인 재무장관했던 헨리 모겐스하고 대화에서 보면은 뭐 이리 하다가 농담을 하면서 나는 오른손이 하는 짓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 이런 말 유명한 말이 있어요. 왼손하고 오른손하고 다르게 논다니 다르게. 그러면 굉장히 자기 보좌관이라든가 장관들에게 자기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의무하게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나토 이런 거 보면 국민에게 물어봐야죠. 예, 상의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스펙하듯이 대단히 의무하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루즈벨트는 나름대로는
평생에 걸쳐서 미국의 대통령이 되려고 준비했던 지도자였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비과대 교장에 대한 그 금원을 평생에 새기고 또 힘을 파워 폴리틱을 구사했던 TR이라든가 또 이상주의였던 윌슨 여러 롤 모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이제 2차 대전 승리를 이끈 겁니다. 미국이 가장 왜 이 사람이 4번 대통령이 됐느냐? 미국이 자본주의 체제 아닙니까? 미국 역사에서 가장 큰 위기라는 것은 19세기의 남북전쟁이고 20세기에는 대공황이죠. 대공황이 미국에서 촉발돼가지고 세계에 파급된 거 아닙니까? 1차 대전, 2차 대전에 참전한 것 이상으로 정신적인 쇼크를 준 것은 경제적인 위기, 대공황이었는데 그러면 유럽의 다른 여러 나라들은 어떻게 이 대공황을 극복을 했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이탈리아라든가 독일 이런 나라들은 극우 정당, 이탈리아는 파시즘, 독일은 나치즘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 그럼 이제 1917년에 소련의 볼셰비키 혁명 그러한 극자 공산주의에서 아주 전체주의적인 국가 형태로 해서 소위 자유민주주의 이데올로기를 포기를 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자유라든가 인권이라든가 그거를 포기하면서 이러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던 것이 소련, 이탈리아, 독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루즈벨트가 대공황에서 처방되는 수정 자본주의라는 걸 통해 가지고 자본주의의 시장의 개입, 국가 연방 정부의 시장의 개입을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그러나 기본적인 인간의 기본적인 기본권은 손상시키지 않은 차원에서 대공황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대공황의 해결책이 뉴딜 그 책에서 본다면은 사마리를 해가지고 릴리프, 리커버리, 그 다음에 이제 개혁, 리폼 이렇게 되는데 100일 동안 취임하자마자 100일간 D100 Day라고 해요. 그럼 밤새기 하면서 강요도 하고 딱 취임해가지고 문재인 씨가 대통령 돼가지고 취임하자마자 6개월 동안 뭐 했습니까? 1000명을 수사했죠. 하자마자 6개월 만에 1000명의 고위공직자 수사하고 200여 명을 감옥에 쳐넣었잖아요. 그걸 누구한테 배운 것 같아? 나는 루즈벨트 대통령 100일간의 그래서 속전속결을 배운 것 같아. 초장이 끝내버렸대. 그럼 100일간에 그 당대의 재무, 금융, 경제의 최고의 인재를 발탁했습니다. 최고의 인재를 초장부터. 그래서 연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그래서 수정 자본주의 길로 갔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실업자에게는 직장을 주고 또 대규모 댐 공사를 해가지고 경제를 또 회복시키고 또 이제 여기 개혁이라는 것은 노조를 강화한 것입니다. 소득을 증대시킨 것이죠. 소득을 증대시켜야 구매력이 증가시킬 거 아닙니까? 구매력이. 그래가지고 월급을 또 올리게 하고 독과점을 규제하고 연방정부의 시장 간섭을 더 강화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 미국의 30년대는 거의 아이솔레이션이즘을 해가지고 고립주의가 강화됩니다. 자, 여러분 지난번에 내년에 무슨 트럼프가 등장한다는 말도 있고 지금 11월달에 중간선거 미국에서 이 공화당이 이긴다는 그런 말이 맞는데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가세해가지고 우크라이나에 돈 더 이상 주지 마라. 우린 모르겠다. 기름값도 오르고 골치 아프니까 이제 그만 주라 해가지고 그게 뭡니까? 미국의 고립주의의 재발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의 고립주의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뿌리가 깊어요. 초대 와싱턴, 조지 와싱턴, 초대 대통령인데 조지 와싱턴이 페이럴 애드레스, 고별 연설했을 때 뭐라 했냐면은 유럽 문제에 개입하지 마라. 우리 힘이 약하니까 개입하지 말고 남과 북의 지역 감정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고 유명한 연설하고 한 것이 고별 연설입니다. 유럽 문제 개입하지 마라. 두 번째, 몰로 독트린이라고 몰로 대통령이 무슨 말 했느냐. 남미 대륙, 아메리카 대륙이죠. 아메리카 대륙은 유럽 대륙하고 다르다. 디퍼런트. 그러니까 유럽이 남미든 북미든 이 대륙에 군대를 보내든지 어쨌든 지배하려고 하지 마라. 쿠바든지 우리나라든지 캐나다든지 칠레든지 자꾸 군대 보내든지 그 지배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 몰로 독트린이죠. 남미가 우리 아메리카의 안방이다. 이런 선언이 몰로 독트린이죠. 그러면 이런 것이 그 계속 고립주의를 하다가 1차 세계대전이 터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917년에 미국이 할 수 없이 3년 뒤에 1914년에 1차 대전이 터지고 3년 뒤에 억지로 개입을 했는데 1930년대 초에 이 상원의원이었던 공화당의 나이 의원이 1차 대전 참전에 대한 보고서를 쓰게 됩니다. 그게 유명한 나이 보고서인데 거기서 충격적인 결론이 나왔어요. 1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의 참전은 이건 잘못된 결정이었다.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잘못됐네. 미군이 왜 미국 유럽 가서 피를 흘려? 그렇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30년대에 계속 고립주의가 강화되고 또 그 우드로 윌슨이 파리에 가가지고 인기 좋았지만은 그 유럽 강대국들이 1차 세계대전에서의 그 전리품, 독일의 배상금, 독일을 그 징계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 그 조화가 이루어지지 못했죠. 국제연맹을 통해서 우드로 윌슨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뭐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는 복수심에 붙어가지고 독일로부터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그 러시아 군대에서 각 도시마다 완전히 폐해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 그냥 전쟁 그만두겠다 하면 젤렌스키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건 똑겠죠. 사람 죽었고 전 국토가 파괴가 되는데 돈 내라 할까 배상을 물으라 할 거 아닙니까? 그렇듯이 1차 세계대전 때도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런 나라에 영국, 프랑스가 배상을 강력하게 요구하는데 특히 가장 타격이 있던 프랑스에서 대독 복수심이 굉장히 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윌슨이 이런 프랑스의 복수심, 영국 이런 나라들이 컨트롤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미 상원이 우드로 윌슨이 창안했던 리그 오브 네이션 국제연맹의 참가를 거부를 하게 되면서 미국이 세계 경찰로서의 역할을 안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2차 대전이 터졌을 때 미국 사람들은 생각이 좀 바뀐 겁니다. 왜 20년 만에 또 2차 대전이냐 이야기예요. 왜 20년 만에? 그거는 우리가 뭐 국제연맹에 미 상원이 이것도 한 것이 우리가 뭔가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죠? 미군을 철수한다면 그것이 이제 한국전쟁이라든가 지금까지 온 거예요. 미국이 세계 경찰국가로서 책임을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2차 대전이 터졌다. 이런 인식이 있었지만 30년대 루즈벨트 행정부는 미국의 고립주의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1939년 9월달 폴란드가 히틀러에게 침공당하고 나서 그 1년 반 동안 하와이에서 일본군에 의해서 폭격을 당할 때까지 루즈벨트 행정부는 이 2차 대전에 참전을 못하고 고립주의의 눈치를 보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처음 침공했을 때 바이든이 이거 고립주의 때문에 우리는 안 된다 했으면 지금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반 이상이 러시아에 넣겠죠? 제일 빨리 이놈 자식 해가지고 푸틴에 이걸 억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저 정도라도 버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의 30년대 고립주의의 여론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심각했다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신강강에서
미국의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에 대해서는 오늘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미국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이 유럽에 비해서는 약하죠. 그건 분명한 겁니다. 일단은 대서양이라든가 태평양 이게 바다에 짠물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그 막시즘, 레닌즘은 훨씬 약할 수밖에 없지만 자본주의가 있는 곳에는 프롤레타르 계급이 있고 노동자 계급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암세포 독버섯처럼 퍼진다는 것은 이건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런저런 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산업화되면 될수록. 그래서 남북 전쟁 이후 산업화가 급진되면서 이 공산당 그걸 CPUSA입니다. 약자로 하면 지금 미국에 이제 GI 공산당이 있는데 이 미국 사회주의 노동당, 미국 사회당 이런 정당들이 일단 만들어졌고 1917년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미국 사람들이 유럽에 진출하는데 특히 이제 포도 자동차 같은 경우에 러시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가방 들고 이제 거기 가서 포도 자동차 팔아먹는다고 갔다가 어찌 됩니까? 거기에 러시아 이쁜 쭈쭈빵빵한 여자 만나면 연애를 하게 되고 결혼하게 되고 또 그 여자하고 이렇게 얽히고 저렇게 되면은 러시아가 좋더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자연히 이제 이 비즈니스 그룹을 통해 가지고 왕래를 하다 보면은 물이 드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교회라든가 나는 우리 친척 찾아간다 마누라 찾아간다 하다가 남북한에 왕래하다가 보면은 뭐에 물리고 뭐에 물리다가 결국은 돈 갖다 주고 하다가 민간인이 그렇게 친북 용광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라든가 이런 것이 말씀이 지금 많은데 미국이 벌써 그렇게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적색 공포라고 이 1917년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유럽이라든가 이런 자유진영에서 레닌 정부가 이렇게 1921년까지 적군과 백군과의 여러분 알다시피 시빌워 내전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1921년에는 평정이 되고 볼셰비키 레닌 정부가 성립이 되는데 이 혁명 정부가 수립이 되면은 외국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인정을 받아야 되죠. 처음에 승인 안 해줍니다. 그러다가 1924년 25년 중반기에 되면서 영국을 무시해가지고 유럽의 각 국가들이 저거 엉터리 정부지만 저거 어쩌겠나 실체인데 그래서 이제 유럽의 각 국가들이 이 볼셰비키 레닌 정부를 승리를 해주게 됩니다. 할 수 없이. 근데 자유진영에서 끝까지 레닌 정부 승인 못 해주겠다고 버틴 것이 미국이에요. 미국이 자유진영에서 마지막으로 루즈벨트 행정부 시절에 1933년 11월 달에 마지막으로 이 공산정부를 승인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우드로 윌슨 행정부 시절에 미국 내에서도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소위 적색 공포 첫 번째 퍼스트 레드 스케라고 한 1년 반 정도 이 벨게이 소동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정치가 아직도 우리나라에 벨게이가 있어 하다가 지금 시끄러운 정치가 하나 있죠. 그 사람 누구 하나. 그렇듯이 이게 이제 미국에서 소위 첫 번째 벨게이 소동 한 1년 반 계속이 되고 메카시 소동이 2차 벨게이 소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자 이승만 박사가 왜 저렇게 반공의 전사가 됐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바로 요때에 1917년부터 1921년 미국의 적색 공포 시대에 미국에서 일어나는 폭탄 테러라든가 이런 공산주의자들의 이런 유인물이라든가 신문이라든가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윌슨은 뭐예요? 정치 사상가기 때문에 이런 레닌 정부의 이런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대단히 싫어했습니다. 윌슨이 제자가 누굽니까? 이승만 박사죠. 그 영향을 결국은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진척이 됐는데 대공황 이후에 국제 정세가 대단히 안 좋게 됩니다. 왜냐? 대공황으로 인해 가지고 이탈리아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도 파쇼 체제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국제 정세에서 극우 정당들이 이 군비를 강화하고 국내에서는 청년들에게 직장을 주지만 지금 거의 자본주의가 발달되면서 제조업이 발달되면서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 그 대량 생산된 거를 외국에 국내에 팔고 이 재고품이 쌓이지 않습니까? 그걸 팔아먹으려고 하는데 시장이 관세 장벽이라든가 이런 장벽을 통해서 다 막혀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뭡니까? 식민지에 팔든지 식민지가 없으면 식민지를 어떻게 됩니까? 그 빼달라고 강탈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러시아도 배가 고프다 해가지고 우크라이나에 미국 옥상 지된다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쳐들어간 것이죠. 30년대에 이런 그 이탈리아라든가 독일이라든가 뭐 동양, 일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청년 실업 문제 또 내부의 애국적인 민족주의를 고양을 하면서 상당히 그 대외 관계에서 대외 정책에서 주변의 약한 나라를 침략함으로써 자신들의 국내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모습을 띠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베르사유 조약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강요를 당했던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그 복수심으로 그거를 부추겨가지고 히틀러와 나치가 권력을 잡고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국제 정세가 이 군비, 이탈리아, 독일 이런 그 국가들의 군비 확장의 위기를 느낍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개되는 것이 반파시스트 운동이죠. 그게 이제 유나이티드 프론트, 통일전선과 이 파퓰러 프론트, 인민전선을 구축한 겁니다. 여기서 인민전선이라는 것이 뭐냐? 국제적으로 인민들이 또래들의 계층들이 반파시스트 운동에 앞장서자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30년대는 소위 그 미국 공산주의자들이 굉장히 극성을 하게 됩니다. 특히 그 1935년 모스크바의 인터내셔널 국제공산당 제3인터내셔널이 모스크바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그 앞으로 파시스트 권력을 쳐부시기 위해서는 자유진영과 연대를 해야 된다. 그동안에 공산당들이 루즈벨트를 반대를 했는데 30년에 지령을 내립니다. 루즈벨트를 지지해서 파시스트를 견제하라. 그런 지령을 내립니다. 그 밑에 보시다시피 2차 대전까지 그 밑에 쭉 보세요. 미국 공산당과 루즈벨트의 관계는 대단히 변화무쌍합니다. 미국 공산당과 루즈벨트의 관계는. 근데 다만 핵심적인 거는 소련의 국익에 충실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주사파가 비슷하죠. 우리나라 주사파지 북한의 이익에 충실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변화무쌍하지 그때 따라서 태도를 바뀌는데 또 보세요. 밑에서 7, 8줄. 뉴딜 정책에는 반대를 하게 됩니다. 더 사회주의 정책을 하지 않았다고 반대했고 그 다음에 커민턴 지령을 35년도 받고 난 뒤에부터는 또 지지를 합니다. 박근혜가 신탁 반탁하다가 북한 갔다 와가지고 찬탁하는 거 똑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삼선을 1940년에 루즈벨트가 삼선에 출마했는데 삼선 출마한 걸 반대를 하는데 루즈벨트 행정부를 반대를 하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루즈벨트가 소련을 원조로 하지 않고 유럽을 원조로 한다. 왜 소련을 안 주느냐. 그래서 반대를 했던 것이고 네 번째로는 히틀러가 바바로스 작전을 통해서 소련을 침공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1941년 6월입니다. 그러면서 미용소 연합국 체제가 갖춰지니까 이게 소련 편이구나 해서 이제 미국 공산당이 루즈벨트를 공개적으로 지지를 하는 겁니다. 뭐 우리나라 주사파하고 뭐 운동권들하고 그 비슷한 그런 형태를 보는 겁니다. 소련과 루즈벨트 행정부가 이제 가까워지기 시작한 것이 이 소위 그 젠틀맨 어그리먼트라고 신사협정이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 가장 그 소련하고 공식적으로 이제 승리가 대사를 교환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문제가 뭐냐면 케렌스키 정부 시절에 1차 세계대전 때 연합국이 미국이
많은 전쟁 돈을 대줬습니다. 물자로. 지금 우크라이나 미국이 돈 주듯이. 근데 그 당시에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싸게 이자를 해가지고 돈을 빌려줬는데 그 전쟁 그 아까 케네디 정부가 무너지고 볼셰비키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빚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빚을 안 갚아주는 거예요. 그걸 돈 떼먹으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전쟁 부채 협상을 하면서 결론을 아직 내지 못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내정가스 금지라는 것은 이 코민테르이 FDR을 지지하라 그랬는데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그 자유주의적인 나라를 그 정복하려는 것이 그 마르크스 레닌주의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지 마라 하는 것이 이제 협상의 조건이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이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 정세가 급하니까 이제 서로 이제 소련을 승인을 했는데 1차적으로 이제 그 초대 주소대사였던 인물이 여기 블리트입니다. 블리트가 처음에는 아주 굉장한 열렬한 친소 그 디플로마트였는데 원래 이 사람 변호사 출신입니다. 근데 전쟁 부채 협상이 부진하고 우리나라 북한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은 말도 안 하고 김일성, 김정은이가 그 지시한 메모만 읽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깜깜이 죽는다 그래요. 남북 간의 협상도. 근데 대사로 가보니까 소련이 그런 거예요.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그 도청하죠. 따라다니죠. 아 이거 상대 못하겠구나.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루즈벨트는 독일하고 소련 관계에서 어느 쪽이 미국의 더 위협이냐 이런 가지고 사실적으로 이제 논쟁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루즈벨트는 37년 2월달에 이탈리아 대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소련보다는 독일에 대한 위협이 더 심각하다 해가지고 이제 강조점을 독일 히틀러에게 그 위협의 강조점을 두니까 자연히 소련 문제는 최소화시킨 거죠. 그렇게 했던 것이고 제가 이 루즈벨트의 친소 정책에서 많은 대사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첫 1차 대사는 블리트로 친소파인데 반소파로 이거 소련 공산당 안 되겠다 해가지고 돌아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사인 조셉 데이비스 이건 아주 맹목적인 친소파입니다. 그 다음 대사는 또 반소파 이제 이런 컨티뉴티 꾸준한 이런 것이 아니라 성향에 따라서 친소에서 반공에서 굉장한 그런 말하자면 굴곡이 굉장히 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걸 강연하라고 한 게 2년 전이었는데 이걸 제가 10년 만에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감기가 한 게 내가 이렇게까지 썼나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쓰라면 못 쓰겠어요. 솔직하게. 이런 식으로까지 쓰라면 난 못한다고 나잡지. 이렇게 이런 강연하라 하고 칼럼 하라 몰라도 이렇게 쓰라면 저는 지금 이제 못 쓰겠다 싶어요. 근데 그런 그렇고 루즈벨트가 소련을 선택한 자체는 좋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 나토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원조를 주지요. 근데 그 원조를 이 무기는 된다 안 된다 하고 거기 가서 미군이 가가지고 어떻게 쓰는가 감시를 해야 안 해요. 그냥 막 줍니까? 어디 보세요. 막 지금은 2차 대전 때하고 달라서 제가 핵심 뭐냐면 2차 대전 때는 이건 위성으로 돼가지고 위성에 감시망이 있어가지고 미군이 직접 안 가더라도 미군의 하이마스가 어떻게 쏘고 어떻게 하는 건 위성으로 체킹 가능했단 말이에요. 미군이 직접 땀을 안 받더라도. 근데 2차 대전 때는 소련에 대한 대수무기 원조가 가면은 이것이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현장에 미군 장성들이 무관에 안 가 있으면 몰라요. 근데 결론은 너무 빨리 나가는데 소련에 주는 원조는 unconditional aid. 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원조 랜드리즈 줄 때 시작이 뭐냐면 중고 구축함이거든요. 보물.
한 10년, 20년 구축하면 50척을 준다. 그러면 영국에서는 뭐예요? 태평양이라든가 대서양에 있는 잔치구리한 그 섬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걸 99년 동안에 미군이 인도에 쓰는 거예요. 즉 홍콩 99년 영국이 썼듯이. 그렇게 해서 반드시 호해로 익스체인지 바타적을 한 거예요. 영국하고의 온전한 것이죠. 왜냐하면 영국이 그 다음에 인도라든가 카나다라든가 엄청나게 해외 섬이라든가 식민지 많이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홍콩이든지 그죠? 제일 큰 덩어리가 뭐예요? 인도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국은 2000년대 당해서 폭격을 당하고 했지만은 미국 사람들은 이 나라 부자네. 그럼 부자 한번 뜯어먹어야 되잖아요. 원조를 해준 대신에 뭐예요? 땅을 내놔라든지 이제 조금 다른 거예요. 근데 소련은 뭐냐? 소련은 히틀러에게 당했다. 엄청나게 당하고 있다. 그러면 뭐예요? 이거 조금 더 치. 근데 또 원조를 주는데 처음에는 스탈린이 와서 보라 원조가 어떻게 쓰니까 보라 했는데 그 약속은 지켜지겠어요? 안 되겠다. 지금 김정은하고 트럼프하고도 관계도 그렇고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관계도 핵을 비핵화 한다 해가지고 또 그걸로 나고 합의서 많이 했죠. 근데 그 어긴 사람이 어느 쪽이에요? 북한이 남북 합의서든지 비핵화든지 지키지 않고 있죠. 이미 미국이 대소 엄청나게 무기를 할 때부터 소련은 현장에 가서 봐라던가 이게 원조가 어떻게 쓰는가 봐라 했는데 해주겠다는데 왜요?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답답한 거는 소련이 그러면 독일을 밀지 않으면 우리가 더 죽거나 우리가 더 힘들어진다. 그러면 묻지마 원조 아니에요. 묻지마 원조. 우리가 북한에 주는 게 묻지마 원조 아니에요. 목사들 갖다 주는 것도 묻지마 성금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갖다 준 거예요. 근데 영국 같은 경우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서로 여행한다든가 같이 정도 교류가 되고 자세히 보고 서로 합의가 되잖아요. 토론도 되고. 이게 원조가 되는데 소련은 그렇게 엄청나게 랜드리즈가 550억 달러 1년에 총 예산이 총 550억 달러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제일 많이 준 것이 영국입니다. 두 번째 준 것이 소련이에요. 근데 영국에 준 거는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을 했는데 프랑스 자기성한테 가고 우리나라 독립운동한테는 단독 1달러도 안 준 게 미국의 대여 랜드리지부터예요. 1달러도 이승만 대통령은 못 받아먹었어요. 랜드리지 액트에. 그러면 소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엄청나게 갖다 줬는데 어떻게 쓰는지 어디 갔는지 그냥 한무실을 갖다 준 거예요. 근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이 무기 된다 안 된다 다 가서 체킹하든지 기술기술 다 인공위성으로 쓰든지 관리가 그 전처럼 허술한 게 아니고 그때의 무기에 대한 원조의 교훈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무기라든가 이런 거 주고 이렇게 자칫 감시하는 체킹하는 것이 2차 대전 때 동사권 원조를 해가지고 이 루즈벨트 때 엄청난 이런 사고 친 것이 하나의 역사적인 교훈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조셉 데이비스 같은 인물이 이게 이제 주소 대사인데 이 사람이 한 3년 동안에 대사를 했는데 여기 공산주의는 이름만 남아있다. 내부 경제를 가지고 급속히 민주주의 형태의 국가로 진화하고 있다. 공산주의는 이름만 껍데기만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소련이 이제 공산주의자 전체주의 국가에 말이 많지만 내가 우리 소련 전문가들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푸틴의 체제의 성격이 뭐냐니까 그 정확히 아는 사람 별로 있지 않아요. 그냥 막연하게 토탈리테리아니즘이라는데 이것이 공산주의로서 완전히 탈바꿈했느냐 아니면 외피는 전체주의인데 그 기업 경영을 보면 알거든요. 사유재산제. 사유재산제하고 대기업 중소기업을 국가가 어느 정도 장악하고 있는 거 그걸 이제 퍼센티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완전한 공산주의는 아닌데 그 외피 속에서 이런 자본주의하고 공산주의하고 자유진영의 기업 경영하고 아마 중간형태를 띠고 있을 것 같고 중간형태. 어쨌든 보세요. 그 뒤에 들어보면 민주적 형태의 국가로 진화하고 있다. 지금 중국 공산당에 대한 인식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트럼프 행정부에서 바이든 행정부
정부가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게 뭐예요? WTO 해가지고 중국을 개방시켜주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중국 공산주의는 빤스를 벗고 이제는 자본주의로 진화한다고 믿고 한 거 아닙니까? 닉슨도 믿고 키신저도 믿고 우리도 믿고 너도 나도 믿고 다 믿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바로 소련의 공산주의에 대해서 30년대에 이러한 그 인식을 대사들이 지도층 그대로 하고 있다. 그래서 뭐야? 소련은 파비안 소셜이죠. 파비안이라는 것이 저 하니발 장군하고 맞닥뜨린 직전한 이름이 파비안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히틀러가 하니발 치면은 빠지고 또 치면 빠지고 점차적으로 아주 그 하니발 군대를 기진맥진하게 하겠다는 전략이 파비안 택틱이에요. 그래들 점진적으로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 자본주의를 진화한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역사가 좀 70이 넘는데 진화를 안 하고 있다. 자, 근데 국무부 입장은 30년대부터 1945년 끝날 때까지 소련에 대한 대공산주의 경계심을 늦추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대수호 봉쇄 정책을 위반했던 조지 캐넌이라는 겁니다. 끝까지 공산주의는 문제가 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에다가 피터 제제 팽창주의에다가 이러한 그 심리학적인 공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조심해서 와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그러면 루즈벨트 생각하고는 다르죠. 그러면 루즈벨트는 대외정책에서 외무장관을 카트해야 돼요. 그걸 상의해야 됩니까? 뺀질해야 되죠. 배제시켜요. 국무장관을 갈수록 배제시킵니다. 그때 인물이 코르넬 헐인데 제가 그 달성 논문 쓰면서 코르넬 헐 회고를 보면서 누구인데 이제 좀 건강 1944년에 건강 때문에 사임을 했는데 이 루즈벨트가 자기를 정책 위반해서 벤치시킨 그 원망이 그 회고를 보면서 간간히 묻어나오고 있어요. 국무성을 이렇게 무시한다고. 그러면 국무부에 사람이 필요하면 그 부장관 있잖아요. 국무차관. 국무차관을 썸머 웨지라고 했어요. 국무장관은 뺏겨놓고 부장관을 이제 모스크바로 보냈거든요. 그럼 사람이 뭐예요? 장관이 변신받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국정원 나보투맨이 사표를 어떻게 냈습니까? 청와대 용산 지구실로 내버렸죠. 자기 바로 상관을 내게 해라. 그게 뭐예요? 국정 당시 엿먹으라 그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벤치를 오는 거예요. 네. 그건 그렇고, 그래서 그 국무부 입장, 소련에 대한 입장하고 루즈벨트의 입장은 계속 다르니까 루즈벨트는 대소 원조를 강화시키면서 그 백악관 자신의 측근을 통해서 어떤 그룹핑이 형성됩니다. 그게 뭐예요? 영공 친소파의 인맥이 구성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 옛날 청와대 주사파 인맥이라면 거기는 영공 친공 세력이 꽈리를 틀 수 있겠죠. 비서실이든지 뭐든지 그죠? 그렇게 하면서 뭐 국정을 장악하는 인맥이 그 장관이라든가 장군들 또 언론 기자들 해서 이제 이런 인맥이 대통령의 그 권한을 막강 안 믿고 그게 그리고 이제 그 핵심 브레인 라이트맨 레프트 최측근을 누구로 하죠? 최측근은 어떤 사람을 기용하냐면은 뉴딜 시대에 자기가 믿었던 사람 그 사람들을 상호자는 해리 호킨스라고 이런 거죠. 그 사람을 처치라든가 이런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스페셜 엔보이 특사를 통해서 장관을 보니까 외무부 인물이 아니고 뉴딜러인 경제통을 자신의 믿고 최측근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처치라든가 스타일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국정원 남바 투맨이 국정원 출신이 아니고 검사 출신인데 자기 최측근이죠.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인데 국정을 박으려다가 좀 뭐가 빠개진 거 아닙니까? 그렇듯이 경제통인 해리 호킨스 이런 인물을 자기 책임고 신임하니까 외무부를 제치고 외교관으로 스페셜 엔보이로 해가지고 돌아다니게 하는 거예요. 왜냐? 해리 호킨스는 루즈벨트 대통령 앞에서는 예스! 예스! 충충충 하니까 이거 쓰기 요인이 좋단 말이야. 그거는 권력 앞에 출세하면은 미국 봐야
권력 앞에서 맹종해 출생한다는 그 슬픈 것이. 국방부 장관이 이거 서울에서 당신 왜 서해안 출세하려고 승진하려고 국방부 장관이 서해안 그 판문점 의무 사건들은 처리한 거지. 승진 때문에 권력 앞에서 그냥 예 하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루즈벨트의 그 어떤 그 대통령직을 보면은 1929년 이후에 대공황 국내의 경제 문제를 해결했던 대통령과 그 다음에 2차 대전으로 해서 외교, 군사 문제로 해서 2차 대전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국내의 그 뉴딜 정책은 그 하버드대학의 경제학을 전공했듯이 참 이 전공이 무시 못해요. 처음에는 자기가 선택을 하는데 선택한 뒤에는 그 전공이 자기가 놓아야 될 수 있다. 그거 직업병이에요. 직업병이라고. 경제 문제 쪽에 하버드 경제 4년 동안 공부를 한 것이 뉴딜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2차 대전이 결국 터지게 되는데 2차 대전은 미국에서는 양면 전쟁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제일 기피하는 두 가지 전쟁이 있습니다. 핵이 있는 나라 전쟁을 기피하는 무조건 기피. 두 번째, 그 전에 미국은 양면 전쟁을 기피했는데 2차 대전 때 아주 덜 깨달았어요. 2차 대전 때. 그러면 2차 대전은 1차로 유럽 전쟁이 있고 태평양 전쟁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서양 태평양에서 하나의 섬인데 저 멀리 떨어진 2~3천 마일 떨어진 저 나라에 탱크를 보낸다든가 항공기 보낸다든가 병력을 보낸다는 이런 수송 문제가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문제 아닙니다. 그러면 집중과 선택의 문제가 되죠. 집중과 선택의 전략. 양쪽의 전쟁이 터졌습니다. 유럽 퍼스트 스트라테지. 유럽 우선 전략이다. 왜? 대상이 가깝잖아요. 그죠? 대상, 멀다. 그리고 우리는 유럽으로 들어갔다. 유럽 우선 전략입니다. 그러면 저 중국 문제 태평양은 어떻게 하느냐? 일본으로 하여금 만주라든가 중국 대륙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피 흘리고 허허허 끓이게 진 빠지도록 좀 웨이팅 인더 씨 좀 기다리자. 미안하지만 중국 사람한테는 기다리자. 그 다음에 미국은 루즈벨트는 민주주의의 변기창이 되겠다. 아까 얘기했지만 아스네로 데모크라시.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유럽 민주주의에 우크라이나에 유럽 안보에 아스네로 데모크라시. 민주주의의 변기창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국제 정세는 대한민국이 이게 빛을 쫙 비치는데 인터널 어피어. 국내가 문제죠. 국내의 적인 문제다 이게. 국제적으로 이거 우크라이나 전쟁이 완전히 뭐가 왔어. 옥덕이 왔어. 우크라이나 사람한테는 굉장히 미안한 이야기인데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국제정세가. 세 번째는 뭐냐? 랜드리지 액트입니다. 병력을 파견하기 전에 뭐예요? 무기 대여법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이 저 무기를 막 갖다 주지 않습니까? 하이마스라든가 막 탱크라든가 막 자주도 막 갖다 주는데 랜드리지 액트가 1941년 3월 달에 발효가 되는데 이 랜드리지 액트가 뭐냐? 이웃에 화재가 나면은 호수, 고무호수로 해가지고 파이프로 해가지고 물 해가지고 고무호수를 임대해줄까 불을 끄게 하겠다. 병력을 투입하지 않고 무기, 탄약, 차량, 식량을 대여해주겠다. 그래서 영국, 러시아, 중국, 장기석도 랜드리지 받았습니다. 장기석이가 원조 받은 건 뭐냐면 지금 태평양 연안 쪽으로는 일본군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립이 됐는데 히말라야 산맥, 히말라야 산맥으로 해가지고 군수품이라든가 식량을 조달했어요. 그게 보통 문제예요. 히말라야 그 고공하려면 그 비행기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히말라야 쪽으로 해가지고 도로를 놓고 그렇게 해서 자 무기 대여청을 만들게 되는데 이 사람이 그 아까 얘기했지만 청작으로 해리 호기수를 임명해가지고 소비에트 의정서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임스 먼저 또 필립 헤이먼 같은 군수 전문가를 대동을 해가지고 무기 대여청에 관리를 해가지고 소련에게 원조를 주게 하는데 자연히 친소파가 등장을 하고 이 친소파는 국무성하고 종전 때까지 계속 갈등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 무기 대역청이 어디에 산하에 있었냐면은 국무 산하에 있었단 말이에요. 국무 산하에 있으니까 루즈벨트가 이 대소 원조를 마음대로 줄 수 없잖아요. 국무를 하나 걸러야 되니까. 자기는 또 국무장관한테 걷는 거를 좀 싫어하고. 이 사람은 루즈벨트는 10대, 20대 유럽을 많이 돌아다녔기 때문에 이런 인식이 있어요. 유럽 문제는 내가 더 잘한다. 나는 어릴 때부터 런던, 파리, 베를린 가봤다. 너는 언제부터 고시해가지고 해야 할 거 아니냐. 나는 유럽을 이미 10대 다 돌아봤다. 그러면서 뭐 어떻게 더 될까? 유럽 문제 내가 가봤다. 외교도 내가 더 나아가서. 이게 심한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백악관에 직접적으로 컨트롤하게 됩니다. 대무부층을 만들어가지고 관리를 하게 되고. 왜 이제 국무부하고 또 미의회하고 갈등, 대무기 가지고, 대소무기 가지고 갈등이 생기냐면은, 러시아의 원조가 이게 왜 도덕적인 시각이 되냐면은, 1939년, 여러분, 폴란드를 침공한 것이 어느 나라입니까? 거기 소련도 포함되죠. 소련하고 독일이 같이 먹었단 말이야. 독소 불가침 조약에서. 그 다음에 그 해 겨울에 스탈린이 핀란드가 쳤어요. 핀란드도 지금 우리나라 지금 K2 전차 관심 많잖아요, 지금. 레드백이라든가. 그러면 다음에는 폴란드냐, 핀란드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악몽이 있단 말이에요, 2차 대전 때. 1941년에. 처음에는 스키 부대를 해가지고 스탈린 적군이 혼역을 치렀어요. 스키를 타가지고 근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1940년 2월달에 한 달, 두 달 해가 대규모로 때리 박으니까 핀란드가 항복을 했어요. 땅을 내줬어요. 그때 핀란드가. 그러면 이거는 히틀러처럼 침략 국가죠. 근데 미국 해가 가만히 보니까 침략 국가의 소련에게 또 원조를 준다? 탱크라든가 이걸 준다?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반발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즈벨트 행정부 내에서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은 소련 문제인데 이 나라에게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 원조를 해줘야 되느냐.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 북한도 마찬가지죠. 미국하고 한국이 이번에 무슨 담대한 구상? 단계별로 뭐 해주겠다 해가 지금 덩그락 거렸는데 거기다가 무슨 현찰 줄 수는 없잖아요. 현찰 주면 또 핵무기 만드니까. 김대중처럼 현찰 주면 핵무기 만들잖아. 그러니까 이 공산국가에게 어떤 기술, 어떤 군사 원조를 해주느냐. 2차 대전 내내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국무부의 반발을 봅시다. 대수 원조는 조건부로 하라 이게. 컨디셔널 에이드. 무조건 원조는 독재 체제 강화에 기여하고 후탈이 있다. 강자에게 칼을 주는 것이다. 침략을 두더라도 무기를 주면 안 된다. 해서 컨트롤하면서 어느 정도 말을 듣도록 하면서 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우리나라 원조 줄 때 미사일이라든가 180km 사정을 해가지고 계속 죄었잖아. 이랬으면 안 된다, 저랬으면 안 된다. 한국에, 미국이. 공짜가 없다는 게. 특히 영국이 줄 때 굉장히 체킹을 했다. 미국이 먼저.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진행이 되면서 이거 내가 지금 이거 누가 하고 있나? 잘하고 있네. 내가 안 했는데 잘하고 있네. 근데 이게 해외 호키즈입니다. 처치를 먼저 만났고 호키즈가 제가 이 생긴 관상 보니까 약해 생겼죠. 헤헤 하면서 하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빠졌다고. 근데 처치를 만나고 그 다음에 가을에 스탈린을 만났습니다. 이 만나면 스페셜 엠버라는 것이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하는 신부름꾼이에요. 그 메모 들어가 그대로 정황 보고하고. 근데 스탈린은 원조 해주면 다 와서 정보 주고 다 해주겠다고 다 해줬습니다. 근데 안 들어. 어디에? 해외 오피스 에피델 스페셜 엠버죠. 자, 그래서 봅시다. 2차 대전이 진행되면서 이렇게 재정선 문제가 있냐면 히틀러가
바바로사 1941년 6월 달에 소련을 침공한 것이 바바로사 작전인데 이것이 세 군데를 통해서 공격을 합니다. 레닌그라드 1차, 2차 모스코, 3차 스탈린그라드 해서 총 공세를 피웠는데 이미 어디에서 실패를 했냐면은 독일군이 1940년에 여러분 5월 6월 달에 롬멜 장군이 파리를 입성하지 않습니까? 탱크 군단이. 파리가 5월, 그다음에 프랑스 항복한 것이 6월 달에 말이에요. 40년 5월 6월 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일군 그 루프트와페 폭격기가 런던을 막 때려부었잖아요. 런던을. 그래 한 몇 달 했는데 영국군의 그 전투기한테 격추당하는 바람에 소강 상태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다음 해에 이제 그 독일 소련을 침공한 건데 2차 대전이 유럽 전쟁에서 독소 전쟁으로 원천하게 파이팅이 된 거예요. 전차 부대 500대 뭐 1000대 해가지고 막. 근데 그때 이 루즈벨트 행정부에서는 얘기를 생각하게 된 겁니다. 야 이거 소련이 무너지는 게 아니냐. 그럼 급하게 지금 먼저 해줘야 되는 거 하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노르망디라든가 프랑스 연안에서 새로 상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 영국군하고 프랑스 군대가 약 30만 명이 프랑스 함락되기 전에 네덜란드 해변에서 다행히 30만 명이 도망을 간 게 있지 않습니까? 도피라는 것이. 그게 40년 정황인데 그 상륙 그 제2전선을 구축을 해가지고 상륙을 해야 되는데 빨리 해야 된다. 그러면 언제 어느 때 제2전선을 구축하느냐. 처칠은 노르망디 쪽으로 가지 마라. 프랑스로. 지금 급한 것이 수에즈 운하라든가 이런 이집트라든가, 왜냐하면 영국에 식민지가 많았어요. 알제리라든가 북아프리카 알죠? 수에즈 나일강 쪽에 그쪽을 상륙해야 된다. 그 영국도 식민지가 그게 많은데 그쪽으로 해가지고 이탈리아로 가가지고 이탈리아를 무솔리니를 먼저 깨고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지고 베를린 오스트리아로 쳐자, 비엔나로 치자. 이게 이제 처칠의 구상입니다. 그런데 루즈벨트의 생각은 이게 이제 미국 군부하고 생각은 아프리카 가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시간이. 또 알프스 산맥을 넘어야 된다. 바로 노르망디로 가서 베를린을 가자. 그게 이제 한 1년 이상 끈 거예요. 근데 이 소련의 외상이라든가 스탈린, 모로토프 이런 인물들은 왜 제2전선을 빨리 구축하지 않느냐 해서 1942년부터 1943년 사이에 계속 영국하고 루즈벨트 미국 쪽하고 제2전선을 빨리 구축하라고 쏘아댄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무기는 줬지만 제2전선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루즈벨트는 스탈린에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I'm sorry. 어떤 죄책감을 든다. 미안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노르망디의 제1선 구축된 것이 6월달이죠. 노르망디 상륙 아이젠하워 총사령관에서 1944년 6월달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했는데 남은 역사가들은 이게 조금 늦었다. 시기가 좀 늦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2차 대전 시에 미국의 그 내셔널 인터레스트, 그다음에 이제 그 전시 정책, 그 궁극적인 속내가 뭔가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루즈벨트가 처칠과의 관계, 루즈벨트가 스탈린과의 관계의 속내가 무엇인가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1차 세계대전에서 2차 세계대전 사이에 영국하고 미국은 같이 섬이죠. 미국은 섬인데 크다는 것 뿐이에요. 같은 섬인데 영국과 미국하고는 충돌하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sea, 바다에 있죠. 바다에서 충돌하게 되는 이해관계가. 그 다음에 영국은 많은 식민지를 갖고 있죠. 근데 미국이 대서양이든지 태평양을 건너가려면 거창스럽게 걸리는 게 뭐예요? 영국의 뭐예요? 식민지.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소련은 저 멀리지만 당장에 미국이 거창스럽게 어디 좀 쫙쫙 뻗어 가려고 그러는데 옛날에 비행기가 발달한 게 아니라 바다 건너서
무역을 하고 미국 사람들은 해외인처럼 무역을 해가지고 돈을 벌겠다는 게. 엘리노의 그 부친이 홍콩에 마약을 해가 돈 좀 버는 사람이에요. 엘리노. 그리고 이제 그 루즈벨트 그 집안이 그 네덜란드 상인들이 있거든요. 그 네덜란드 상인들이 어디에서 돈 벌었느냐? 차이나, 중국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부자가 된 그런 가게가 내리기 있습니다. 그 루즈벨트 가게가, 패밀리 가게가. 그러니까 외국으로 진출한다면 땅 따먹기가 아니라 뭐예요? 돈 버는 교육을 오픈도 하겠어요. 조선이든지 일본이든지 중국이든지 시장을 팍 뺏기버려가지고 거기서 물건을 팔아가지고 이득을 챙기자. 그 조선을 왜 그랬느냐? 좀 루즈벨트가 왜 침입을 해가지고 조선을 버렸냐 하면은 한국에 와보니까 팔아먹을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 뭐 구매력이 있어야 살 거 아니에요. 일본은 구매력이 있어야 뭐가 되는데 이득이 되는데 한국은 보니까 구매력이 떨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시장이 이게. 네. 2차 대전 때 미국의 속내는 대영 제국을 해체를 해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도라든가 가나다가 다른 많은 섬들, 태평양이라든가 괌에 많은 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독립시키거나 미국의 영향권으로 확보하면서 대영 제국을 무력화하는 것이 미국 행정부의 하나의 숨겨진 전략이었다. 이런 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장 현장에서 여기 대장 현장에서 쫙 2조, 3조 해가지고 양국 정부는 어떠고 여기 자유가 아닌 영토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이 주권 회복을 쭉 했는데 이거 자세히 보면은 영국이 향후에 식민지를 더 이상 확보하지 못하도록 굉장히 많은 견제가 들어요. 대장 현장이에요. 그래서 처칠이 루즈벨트를 만나가지고 도와달라 했지만은 루즈벨트는 궁극적으로는 대행제국의 손을 봐가지고 해체시키게 되겠다. 왜? 1차 세계대전의 문제는 뭐의 문제라? 레닌의 문제도 아니고 아메리카의 문제도 아니고 유럽, 영국의 제국주의 영토 문제로 싹 뜨기 때문에 그런 의식이 있고 제국주의 나쁘다. 영토 식민지 나쁘다. 이제는 해산시키고 독립을 시켜야 된다. 한국도 독립시다. 식민지도 독립시켜야 된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는 유엔 국제법을 통해서 유엔이든지 그런 데 가서 해결하자. 이런 인식이 강했다는 겁니다. 그냥 원조를 해줘도 처칠이 그걸 알 거 아닙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처칠도. 그러면 스탈린은 뭐냐? 낙생긴 나라인데 소련은 이제 그 피터 제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소련을 달래가지고 유엔에서 함께 협동하자. 이게 신생 국가고 독일로부터 엄청나게 얻어터 있단 말이에요. 2차 대전 때 사망자가 600만. 일단 엄청나게 1000만 이상의 사상자가 나올 거예요. 엄청나게 얻어터 있다. 그러면 이 스탈린은 어쨌든 간에 경제적인 원조라든가 달래면 어쨌든 간에 이 소련하고 같이 가야 된다. 소련과 영국을 힘이 강한 영국의 식민지는 쭈그러뜨리고 스탈린이 신래국하고 많이 얻어터지잖아요. 독일이 얻어터졌으니까 이거는 좀 이렇게 관리 이거 좀 물질적으로 이렇게 더 해주면 감옥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균형을 맞춰주면 미중 속 균형을 맞추면 미국이 거기서 오야농도로 하면서 양쪽에 이렇게 배팅해서 밸런스를 잡아주면은 유엔을 통해서 하면은 이게 세계 평화가 올 수 있지 않을까. 거기다가 이제 중국의 장개석 정부 끌어들여서 빅포즈 해서 관리해야겠다. 이 함이 이제 그게 유명한 그 뒤에 나오지만 그 전시회견인데 2차 대전 중에서 이 많은 그 전략가들이 군사 전략가들이 지적을 하는 것이 미국의 행정부 시절에 지적을 하는 것이 전쟁 목적이 뭐냐? 그럼 다 왜 이거 무슨 질문 이런 질문이 있을까 하겠지만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것은 밀리터리 스트라테지죠. 군사적인 그죠? 무조건 이기면 돼. 이겨라. 그러면 여러분 풋볼이라든가 야구라든가 이런 스포츠 게임은 끝나서 승전보고 걸리고 와와와 하는데 국가 간의 전쟁이 끝나면은 뭐가 남습니까? 스포츠 게임은 허전합니다. 진짜 끝나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노래 끝나면 유행어 부르고 마듯이 무대 스테이지처럼 흥분합니다. 감동이 뭐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러분 끝나면 남는 게 뭐겠어요? 우리는 무기 팔아먹지만 우크라이나가 남는 건 뭐겠어요? 푸틴은 남는 게 뭐예요? 장사는 전쟁을 왜 합니까? 남는 장사 하라고 그럽니까? 감옥 수도가라고 전쟁하는 겁니까? 반드시 political goal, 정치적 목적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것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계산해서 전쟁을 한 것이죠. 그러면 미국이 그 많은 돈 대주고 병력을 보내고 해서 전쟁 목적이 뭐야? 최소한 어떤 구도를 가지고 전쟁에 들어가서 이렇게 결국 이건 궁극적 마지막은 군사 전략이 우리가 원하는 정치적인 목표에 어느 정도 부합했는가 이런 의무를 제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뭐예요? 국가 간의 국가의 전쟁은 마지막에는 정치적인 이득을 계산하고 전쟁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1차 세계대전 때 클라우제비치의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1차 대전 때 전쟁을 지휘한 사람들이 그 루덴돌프라고 합참에서 다 했단 말이야. 무조건 키하는 거. 그래서 그 전쟁으로서 클라우제비치는 왜 전쟁, 왜 무엇 때문에 전쟁을 하느냐. 항상 군인들한테 지적을 하고 군인들이 마지막에는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게 칼부림을 해서는 전쟁 목적을 망친다는 것을 클라우제비치의 전쟁 목적에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 갈까요? 한 10분 시작할까요? 예. 이거 일단 버튼을 끌까요? 예.